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치 해석 6장 방정식의 근찾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의 구성을 말씀드리면은 6장에서 처음 이제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근을 찾는 수치 해석 해법을 이제 소개하는 것을 서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치 해석 서로 방정식의 근을 찾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그 근의 근방을 찾는 증가탐색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근방을 찾은 다음에는 이분법 혹은 뉴턴법 혹은 시컨트법 등을 이용해서 근을 찾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고 여기에 따르는 함수를 만드는 것까지 해서 6장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해를 찾는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fx 이꼴 제로의 형태로 된 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fx 이꼴 제로를 만족하는 이 x를 찾는 게 바로 방정식의 근을 찾는 그런 요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자, fx는 ax 스퀘어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계적인 방법으로 근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우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에서도 과연 이 근의 공식을 통해서 이 해를 찾을까? 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A와 B와 C를 알게 되면은 근의 공식이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A, B, C를 대입해서 X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 한해서는 방정식의 수치해석법을 이용하지 않고 공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정식이 다 2차 방정식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래처럼 지수 함수라든지 삼각함수로 된 방정식, 다음과 같이 yt라고 하는 것은 exponential 마이너스 t에 2의 sin 2t 플러스 코사인 2t 플러스 sin 2t 이꼴 제로. 자, 이러한 방정식은 과연 해를 어떻게 찾을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방법에 의하면은 앞에 거가 0인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가 분해가 된 그런 형태에서 앞에 대한 인수가 0이거나 아니면 뒤에 대한 인수가 0인 해를 찾았었죠. 자, 앞에 거는 이스퍼네저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것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0보다는 크죠. 그럼 뒤에 있는 2 코사인 2t 플러스 사인 2t가 이꼴 제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 때는 이러한 해를 풀 때는 먼저 삼각함수의 합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인 혹은 코사인으로 합성을 하고 나서 사인 이꼴 0, 코사인 이꼴 0을 통해서 우리가 해를 찾은 그런 방법을 우리가 택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은 이러한 방법도 역시 컴퓨터에서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은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의 합성을 이 해를 딱 보고 과연 찾아낼 것이냐,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기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찾는 것이지 대수적인 방법으로는 이 해를 구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방법, 그래서 처음에 설명했었던 그 매틀랩 응용의 2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찾기는 또 어려운데, 찾기는 또 쉬울 수도 있는데, 그 그래프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를 찾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우리가 사람이 판단해서 보는 것을 컴퓨터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 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지, 이러한 것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방정식의 근을 찾는 수치해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수치해법을 찾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해 근방을 찾는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한 해를 구하는 과정.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해 근방을 찾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식적인 방법. 자, 도식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찾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은 컴퓨터에서는 컴퓨터가 뭐 눈이 달려서 이러한 어떤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소개드릴 증가탐색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0이 있는 구간을 찾아서 그 구간의 근방을 찾고 그 다음에는 그 근방을 통해서 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 근방을 찾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근방을 찾으면은 정확한 해를 구하는 과정. 이 정확하게 해를 구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구간법이라고 합니다. 자, 구간법은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분법과 선형 보관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과정에서는 소개할 거는 바로 이분법을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간법이 아니고 개방법. 그래서 구간법은 이제 어떤 x가 a와 어떤 fx 이퀄 0이라고 했었을 때 해 근방을 찾는 과정에서 a와 b 사이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이 a랑 b의 구간을 통해서 찾는 방법이 바로 구간법이 되겠고요. 개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fx 이퀄 0이고 그 해 자체가 f의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t를 찾을 때 이 근방, 이 t가 만약에 x축에서 이런 근방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근방의 해까지는 우리가 찾은 겁니다. a. 그러면 a 혹은 b 사이에서 찾았다라고 하면은 a에서 xt를 찾는 방법 혹은 b에서 xt를 찾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개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해 근방에 어느 정도의 근처에서의 초기값을 먼저 찾고 그 초기값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초기값을 찾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개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를 찾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법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첫 번째가 바로 뉴턴법,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컨트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하는 것으로 이 교육과정을 이 과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해의 근방을 찾는 과정 중에 증가탐색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일단 구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x의 임의의 구간을 나눈다라고 했었을 때, 자, x1에서 자, 구간을 나눴을 때, 자, x1에서 이제 델타 x만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구간들이 있으면 그 델타 x만큼 끊어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델타 x, 그 다음 델타 x, 그 다음 델타 x, 그 다음 델타 x. 그러면은, 자, 이 x1에 해당되는 함수 값은 fx1이 되겠죠. 그리고 델타 x만큼 떨어진 이 구간의 함수 값은 바로 f의 x1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x1과 fx1 플러스 델타 x 사이에서 만약에 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함수 값은 서로 부호가 달라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x2와 x2 플러스 델타 사이에 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자, x2에서의 함수 값은 f의 x2가 되겠고, x2 플러스 델타 x의 함수 값은 f의 x2 플러스 델타 x가 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구간 양 끝의 함수 값은 어떻냐면은 부호가 다르다.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여야지 이 지나가는 구간이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x3도 마찬가지로 x3 플러스 델타 x 사이에 어떤 해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함수 값은 분명히 부호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값을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켜서 델타 x만큼 증가를 시켜서 fx가 부호의 변화가 생길 때까지를 우리가 계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즉 어떤 거냐면은 f의 xi라는 것과 f의 xi 플러스 델타 x가 서로 곱해졌을 때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항상 뭐냐면은 0보다 항상 작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0보다 작은 구간, 두 개 근방에 있는 함수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반드시 어떻냐면은 xi와 xi 플러스 델타 사이에 무조건 해가 존재해야 한다. 이런 컨셉으로 찾는 게 바로 증가탐색법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중근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중근인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해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딱 만나는 구간. 그랬을 때 xi라고 하면 이때는 오히려 증가탐색법으로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a와 b 사이에서의 함수값은 전부 다 양수 혹은 전부 다 음수겠죠. 자, 그래서 이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찾냐? f'으로 찾습니다. f'xi 이꼴 0으로 해를 찾아서 그 근방의 값을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좀 애매한 방법은 이 중근 값을 통해서 해를 찾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매틀랩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찾게 되면은 결국에는 x라고 하는 것은 델타 x만큼 우리가 끊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구간이 존재를 하면은 이 x 구간에 x1에서부터 x2까지의 내가 구간을 설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이거를 얼마큼 끊어주냐면은 델타 x만큼 끊어주면 되겠죠. 델타 x, 델타 x, 델타 x. 그랬을 때 이 델타 x만큼의 어떤 함수값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쵸? 요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어떤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근방의 해를 찾는 구간, 그 해의 구간을 해 구간 중에서 하한 값, 그거를 x의 언더바 로어라고 얘기를 하고 x의 어퍼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써지는 거는 뭐냐면은 함수값을 넣지 않는, 일단은 지금 비어져 있는, 그러니까 변수는 일단 불러오기가 됐지만은 일단 값을 넣지 않는 그런 걸로 이제 매틀랩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로어에 대괄호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대괄호를. 예, 띄어쓰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x로어에 대괄호로 해주면은 나중에 x로어가 물론 이제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 n은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 개수, 해의 개수 혹은 해 개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의 번호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발견되면은 이제 n 플러스 n 이퀄 1로 이렇게 번호를 지정해서 이렇게 찾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찾을 거예요. 자, 만약에 구간을 x의 개수로 자, x의 개수가 이제 점의 개수죠. 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랬을 때 랭스 x는 뭐냐면은 바로 점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점의 개수가 n개라고 치면은 구간의 개수는 몇 개예요? 구간의 개수는 점의 개수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의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n은 1, 이때가 n은 2, 이때가 n은 3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구간의 개수는 n은 length x의 마이너스 1개 1번째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x 로어의 값은 f 로어의 값. 이 fun이라고 하는 게 이게 펑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펑션. 그래서 그 펑션의 로어 값, 그 다음에 펑션, 이 함수의 어퍼 값,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으로 따지면은 요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가 이제 xi, 이때가 xi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면은 이때 함수값을 넣는 겁니다. 이때 함수값은 f의 xi, 이때 함수값은 f의 xi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식은 fx 플러스 dx가 되는데, 자, 이 식을 판별식을 해줘야 되겠죠. 두 개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0보다 작을 때만 해가 있다라고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에 있는 함수값이 0보다 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간 속에는 해가 적어도 한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x의 로어, x의 어퍼를 각각 저장해줘서 이 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저장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n은 n 플러스 1로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 대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n는 n 플러스 1로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printf는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xn과 xn 플러스 1 사이에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저장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length가, 자, x 로어가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면 이건 0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0이라는 것은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간격, 이 델타 x를 좀 줄여줘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fprintf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살펴보면은, 자, 방정식의 근에, 자, 해당되는 이 방정식의 근방의 증가 탐색법으로 한번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에서 3.5 사이에 해를 한번 구해봐라. 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구간을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구간을 델타 x는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끊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0.5, 1.5, 3.5에 대해서 뭘 비교해 줘야 되냐면은 함수값을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대입해서 실질적으로 함수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어떤 구간에서 음수로 바뀌냐면은 두 개의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0.5에서 1.5 사이에 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두 번째 줄의 의미는 뭐냐면은 1.5에서 3.5 사이에 해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2.0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델타 x가 1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세밀하게 구간을 나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0.5, 0.5, 1.5, 2.5, 3.5. 그랬을 때 각각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은 언제 구간에서 부호가 바뀌냐면 요 구간에서 부호가 바뀌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 부호가 바뀝니다. 자, 따라서 0.5에서 1.5 사이에 해가 또 존재를 하겠고요. 2.5에서 3.5 사이에 해가 또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매틀랩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의 우리가 증가탐색법의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증가탐색법의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해를 만들어 주면은, 자, x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0.5,
3.5 그리고 dx를 우리가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f라는 함수가 밑에 있죠. 그 밑에 있는 함수를 함수화를 시켜주고 이 안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대입을 해줬을 때의 x 로어값과 x 어퍼를 한번 실행에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실행하면은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0.5에서 1.5 사이에 해가 존재하고 2.5에서 3.5 사이에 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실제적으로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x와 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이제 린 스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매끈하게 좀 그려보면은, 매끈하게 그린 그래프를 우리가 빨간색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x와 y는 그냥 우리가 끊어서 예측한 그래프. 그래서 이때 그래프 그릴 때 뭐 스템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스템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산적인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이런 그래프인데,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해서 그리면은 어떻게 되냐? 자, 빨간색은 요거는 뭐냐면은 f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은 우리가 해를 끊어서 설명한 바로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5, 1.5, 2.5, 3.5, 실수했네요. 0.5, 1.5, 2.5, 3.5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값이 있었을 때 해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은 2.5에서 3.5 사이 여기 위치. 그쵸? 그랬을 때 이 두 개 사이에서의 위치가 지금 아까 매틀랩에서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놓은 요 사이와 요 사이라고 예측이 정확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로도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검증하는 것과 우리가 함수로 만들었던 증가탐색법의 예측이 굉장히 잘 들어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 근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 델타 X를 너무 크게 해서 뭐 3.0으로 했다. 너무 듬성듬성 쪼갰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아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너무 듬성듬성 나누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 요렇게 델타 X를 했을 때 다음 델타 X는 이렇게 넘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때 x1이고 이때 x1 플러스 델타 x다. 그럼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f의 x1 이 함수값은 f의 x1 플러스 델타 x다. 그래서 두 개 값이 어떻게 되냐면 곱해졌을 때 양수가 되죠. 근데 분명히 이 사이에서는 해가 두 개나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델타 x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여러 번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능은 없는 겁니다. 만능은 이 사이에서 해가 또 존재를 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뭐 익스포넨셜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코사인이라든지 이런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그래프를 맞췄을 때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도 또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간을 미처 작게 나누기도 전에 해가 건너가서 마치 해가 없는 것처럼 탐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델타 X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여러 번 검토를 해줘서 이 해가 정말 그 근방에서만 존재를 하는지를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이 나쁜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 이런 뾰족한 그래프를 찾을 때는 굉장히 좀 해를 못 찾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은 실질적으로는 수학적인 어떤 테크닉만 필요한 게 아닌 거고, 공학적인 설계를 했을 때 이러한 어떤 설계의 솔루션 자체가 경험적으로 이 해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혹은 세 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찾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어떤 뭐죠? 이런 증가탐색법으로 찾게 마련인데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는 다른 어떤 해법을 통해서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치해법이라고 해서 100% 맞는 게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해석을 배운다라든지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이 믿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결과가 굉장히 사뭇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모델링이 된 방정식을 우리가 푼다라고 하는데,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가정.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물을 세웠었을 때도 건물을 우리가 만든다. 자, 건물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뭐 지진이 나거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그냥 이 하중을 그냥 중력을 그냥 버티는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중력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수, 폭우 혹은 폭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뚝 떨어지면 건물의 균열도 많이 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변수들, 폭풍. 자, 이런 변수들은 어떻게 고려가 되냐면은 나중에 재력학이나 이런 어떤 역학에서 배우겠지만은 안전계수를 통해서 그냥 두껍게 설계를 해버립니다. 이런 가정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모델링이 된 어떤 방정식을 풀어서 프로그램이랑 뭐랑 비교하냐면은 실험값이랑 비교하면은 오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이 오차는 뭐냐면은 가정에 의해서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가정 때문에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 결과에다가 뭐를 해주냐면은 나중에 보정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 보정치가 이제 안전계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계수들을 우리가 곱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학을 이제 해보면은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은 이게 프로그램이랑 굉장히 다르고 우리가 계산했었던 그 과정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회사나 아니면은 대학원이라든지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많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물론 한 가지의 방법이겠지만은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질적으로 맞는지는 되게 미주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불확실성이고, 이 불확실성을 막게 하기 위해서 안전계수라든지 아니면 불확실성 설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정치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그 보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결과를 조금 더 보완시켜서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요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해의 함수 형태가 굉장히 이상해져 있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설계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구간을 우리가 찾았는데 그 구간이 설정이 되면은,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정확하게 해를 찾는 과정. 자, 이러한 해를 찾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를 찾는 과정 중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이 구간이 설정이 되면은 구간의 끝을 통해서 찾는 방법과
두 번째는 구간 중에 하나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찾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근해 구간에서 A, B 사이에 무조건 해가 존재한다. 아까 우리가 해 근방을 찾았을 때 구간을 찾았었죠. 그리고 FA와 FB의 분도가 반대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정했었던 A와 B 사이가 설정이 되면은 여기 해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찾았으면은 구간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조금 더 좁혀보는 겁니다. 뭐 A 플러스 B, 2분의 B. 그랬을 때 왼쪽이 해가 있냐 오른쪽에 해가 있냐는 다시 또 뭘 통해서 찾아주냐면은 함수 값으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으면 다시 또 새로운 설정 구간이 생기고 다시 또 반을 나눴을 때 왼쪽에 해가 있는지 오른쪽에 해가 있는지, 자, 이렇게 해를 찾는 방법이 바로 구간법이고,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은 이 방법이 바로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구간을 좁혀가면서 해를 찾는 방법이고 굉장히 수렴성이 좋아요. 이런 거는 장점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수렴 속도가 좀 안 좋습니다. 수렴 속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를 또 찾는 방법이 조금 더 작아지는 거죠. 오차가 좀 큽니다. 좀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개방법입니다. 개방법. 자, 개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반복법이랑 똑같아요. 반복법. 그래서 이 반복의 어떤 수학적인 어떤 테크닉. 그래서 뉴턴법은 이제 미분 계수를 이용하고, 나중에도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시컨트법은 평균 기울기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많이 좀 쓰는 방법인데, 자,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구간에만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아까 구간을 찾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구간의 둘 중에 하나, A랑 B 사이에 우리가 근이 있다라고 하면은 A에서 개방법을 이용해서 해를 찾는, 혹은 B에서 개방법을 이용해서 해를 찾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방법은 해보면 알겠지만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은 단점은 뭐냐면은 발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구간을 비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법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 근방을 찾는 그 구간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x1과 x2의 초기 구간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해가 이 알파라고 해서 이 해가 이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분법은 어떻게 되냐면 알고리즘이 이렇습니다. x1과 x2 사이에 중간값인 x3를 찾습니다. 자, x3를 찾고 어떻게 해주냐? 아까처럼 해 근방을 찾는 증가탐색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를 구간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점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은 x1과 x3, x3와 x2, 이 해를 비교해 주는 거죠. 함수값을. 자, 그랬을 때 x1과 x3가 두 개 곱해지면은, 자, 지금 현재 그래프에서는 두 개 곱해졌을 때는 뭐예요? 해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x1과 x3 사이에서는 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x3와 x2 사이에서는 어때요?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0보다는 작죠. 그럴 때는 이 해가 존재를 해서 새로운 구간인 x3와 x2의 구간이 다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x3와 x2가 나중에 결정이 되면 다시 또 중간값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중간값이 x4가 선정이 되면은 x3와 x4, x4와 x2의 함수값을 비교해주고 그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되는 구간을 다시 찾아주고 다시 또 새로운 구간이 설정이 되고 중간값을 비교해주고, 이러한 방법을 계속 찾아주는 방법이 바로
이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법은 수렴 속도가 좀 느립니다. 좀 그런 어떤 좀 단점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x1과 x3를 먼저 지정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x1과 x3 사이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은 이 구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x1은 그대로 x1이 되고 x3가 새로운 x2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x1과 x2 다시 또 비교했을 때 x3 새로운 x3를 비교해주고 다시 또 fx1과 fx3를 비교했을 때 이것이 0보다 크냐 작냐를 나눠줘야 되겠죠. 자, 반대로 f1과 f3가 0보다 크다는 것은 x1과 x3 사이에서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x3와 x2 사이에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x3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새로운 x1이 되는 거고요. x2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의 근방을 좁혀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분법을 함수로 제작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함수는 어떻게 제작을 했냐면요. 자, 반복하는 횟수를 20번 이하로 설정을 해서 이 포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반복법 계산했었던 그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터레이션은 반복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번 또 이상이면은 해를 해를 나가버리는.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2%는 뭐냐면 백분율 상대 오차입니다. 백분율 근사 상대 오차. 그리고 함수는 아까 함수를 그냥 넣어주면 되겠고요. 밑에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x1과 x2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시작하면은 자, 이제 그 반복 횟수가 하나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3는 x1 플러스 x2의 중간값이죠. 그 다음에 각각의 함수값을 비교해 줍니다. 그랬을 때 if x1과 x3가 음수라고 하면은 아까 알고리즘이 어떻게 됐어요? x1은 그대로 x3가 x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쓰지만은 컴퓨터에서는 뭐예요? x2 equal x3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x3를 x2에 넣는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근사상대 오차는 뭐냐면은 x1과 x3. 그러니까 x3가 현재 있는 값이고 x1이 나중 값이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눠주는 상대 오차를 얘기해주고 100을 곱했기 때문에 백분율 상대 오차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f1과 f3가 0보다 크면은 else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반대로 x3를 x1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나중값이 뭐였냐면은 나중값이 바로 x2였었죠. 그래서 x2가 x3보다 크다 라는 값으로 이제 오차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x가 만약에 이 함수값도 굉장히 이제 오차도 이제 오차 중에서 가장 큰 오차를 찾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오차를 찾았을 때 그거를 이제 가장 큰 오차라고 하면은 그 오차를 우리가 써주고 x1, x2, x3를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큰 오차가 내가 설정해 줬던 허용 오차, 이게 허용 오차입니다. 허용 오차보다 만약에 작으면은 수렴하고 만약에 크면은 계속 반복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은 반복 횟수가 20개 이상이면은 강제 종료시키는 걸로. 그래서 while 구문 같은 경우에는 cap 루프에 1이라고 되어 있는데 cap 루프가 1이 아닌 순간에는 while 구문이 종료가 되죠. 그래서 그 종료를 시키기 위해서 cap 루프를 0이다.
그리고 수렴할 때도 캡루프 0이라고 해서 종료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x3가 바로 x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분법으로 구하고, 자, 유효 숫자를 세 자리까지 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버러의 우리가 허용 오차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은 0.0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풀이를 보면은 처음에는 뭐를 해줘야 되냐? 해 근방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의 구간에서 자 마이너스 0.5에서 3.5까지의 해 구간을 이렇게 찾았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0.5와 0.1을 1.5를 해주겠습니다. 아까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의 구간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0.5와 1.5 사이가 이제 음수가 되는 것을 아까 문제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분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구간은 x1, x2 0.5, 1.5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함수값을 존재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간값을 계산했는데 x3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x3는 1이 되죠. 그때의 함수값은 뭐냐면은 함수값에 x3를 넣으면은 0.028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값을 비교해 본다라고 그랬었죠. 자, x1과 x3의 함수값을 곱해줬을 때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만약에 0보다 큰 경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경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처럼 x1, x3, x2라고 했었을 때, 자, x1과 x3가 함수값이 0이라는 것은 같은 부호라는 거죠.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게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냐? x1과 x3 사이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가 x2와 x3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 잘못 표현했습니다. x3와 x2입니다. 이거 다시 표현하면은 x3와 x2 사이에 해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새로운 구간이 어떻게 설정이 되냐? x1이 x3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1은 아까 x3가 1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간 1이 되는 거고요. 다시 x2는 1.5가 되는 거고요. 자, 두 개의 또 함수값을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함수값을 다시 만든다라는 거죠. 여기 1이고 여기 2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새로운 x3를 만들었을 때 1과 1.5, 1.25 그리고 다시 또 f3는 함수값을 다시 또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5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값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함수값이 좀 잘못돼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허용 오차를 보면은 아까 뭐였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값은 1.25죠. 그리고 전에 있었던 우리가 대체 값은 바로 1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오차가 이제 20%다. 이게 허용 오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용 오차가 점점 작아질 때까지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매틀랩으로 쭉 작성해서 보면은 어떤 결과를 얻냐? x1, x2, x3 그 다음에 아까 이 값은 뭐냐면은 바로 허용 오차죠. 그래서 허용 오차가 반복을 한 10번째 반복을 하니까 11번째 혹은 10번째 반복을 하니까 허용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3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갈수록 수렴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x3 혹은 이 해라고 우리가 예측이 되는 건 x3라고 했으니까 x라고 하는 것은 0.071 이런 식으로 해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이용해 가지고 해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11번 반복을 했네요. 그래서 11번 반복을 했었을 때 이런 어떤 상대 오차가 결국에는 0.05 사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냐면은 함수값은 x값, 이 방정식의 근해값은 1.017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 이 세 자리까지 맞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구간법 중에 하나인 이분법을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젠 개방법 중에 하나인 뉴턴법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 구간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게 큰 구간이 있었을 때 A와 B라는 구간이 있다라고 한번 쳤을 때, 자, 여기서 이 해와 이 해 사이에 해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겁니다. A를 써도 되고 B를 써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 위치상으로 따지면 B를 쓴 거죠. 그러면 그 B가 X1이 되는 거고요. 그 X1이 어떻게 되냐면은 해당되는 함수값이 또 존재를 하겠죠. F1. 함수값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 기울기를 그어주는 겁니다. 그 기울기가 뭐냐면은 F'1. 그러면 기울기가 그려졌을 때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이 직선과 x절편까지 만나는 요점, 요점이 x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x2는 뭐예요? 원래 있는 참값을 알파라고 지정을 했을 때 x2가 알파에 비해서 x1에 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해가 굉장히 가까워졌죠. 자, 더 가까워지려면 x2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해주냐면은 x2의 함수값을 또 구해주고, 그리고 이 x2에서의 기울기를 다시 그어줘서 그 기울기에 해당되는 직선과 y절편과 만나는 점을 바로 x3라고 지정하면은 그 x3는 x2에 비해서 알파랑 또 가까워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점의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x1이 x2, x2가 x3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x가 처음에 초기값에 대한 x가 알파랑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뉴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반복법이죠. x1이 x2, x2가 x3, x3가 x4로 가면서 계속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하시면 할수록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반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 그랬을 때 이 이 프라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x1에서의 f 프라임 데이터. 자, 이 데이터는 f1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f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과가 와지는 거냐면은, 자, f1 프라임의 기울기를 우리가 따져주면 요 기울기죠. 색깔을 좀 다시 좀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기울기죠. 요 기울기. 자, 그럼 이 기울기는 뭐냐면은 기하학적으로 x1에서 x2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x절편과 분의 y절편이잖아요. 그 x절편은 뭐냐면은 x1-x2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따르는 y절편은 뭐예요? 그냥 함수값이죠. f의 x1. 이것은 f1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f1 프라임은 x1-x2분의 f1.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x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x2에 대해서 맞게끔 설정을 하면은 x2라고 하는 것은 x1의 마이너스 f1 프라임분의 f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2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x2를 구하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x3를 구할 수가 있는데 x3는 다시 뭐예요? x2의 마이너스의 f2 프라임의 f2. 그러면 이걸 k번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x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xk의 마이너스의 fk 프라임 분의 fk.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플러스 델타 xk라고 요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동을 했었을 때 해가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 증분이 계속 생기면서 해에 수렴하는 그런 결과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하학적으로 보면 해가 굉장히 잘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기하학적으로만 보더라도 미분 2번 만에 x3가 뭐랑 가까워졌어요? 알파랑 굉장히 가까워졌죠. 그래서 뉴턴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장점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뉴턴법을 함수로 만들면은 자,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고, 자, 이번에는 그냥 함수와 함수를 미분한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펑션의 프라임이라고 해서 함수 미분한 값을 임의로 또 넣고요. 그래서 그 는 값이 x2. 그 다음에 상대 오차 계산이 되고, 만약에 오차를 또 값을 또 나열해줘야 되겠죠. 그 값을 나열해주는 프린트 f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퍼넨셜 맥스가 다시 또 허용 오차보다 미만이면 수렴한 거. 혹시 20번보다 더 이상이면은 강제 종료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x2는 뭐예요? 다시 새로운 x1이 돼서 다시 또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었을 때 x1이 진정한 해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문제 3번을 보면은, 자, 방정식의 가장 작은 양의 근의 뉴턴법으로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해 구간이 아까 어떻게 됐냐면은 가장 1번 문제에서 0.5에서 1.5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가탐색법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해의 이제 뉴턴법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 fx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먼저 구해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도함수를 이렇게 구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 도함수와 아까의 fx를 직접 대입을 해서 함수를 만들어주면 다음과 같은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손으로 조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초기 값을 0.5로 해도 되고요. 1.5로 해도 되고, 둘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0.5로 그냥 그 로우 값을 먼저 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x1은 0.5였죠. 그러면 x2를 구하려면은 아까 뉴턴법이 적용된 그 방정식을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쭉 대입해주면은 0.9568. 그래서 역시 또 상대 오차를 계산해줍니다. 자, 그래서 상대 오차가 아니고, 자, 이제 상대 오차를 이제 비교할 게 없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래서 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x2가 다시 또 뭐예요? x1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x1을 이용해서 x2를 다시 또 넣어서 계산해 줘야 되죠. x3는 x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다 0.5를 넣었는데 지금 새로 계산된 0.9568을 넣어줘야 되니까 다시 0.9568을 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1.014. 그럼 이때부터는 아까 현재 값에 1.014 값에다가 마이너스 아까 값이 뭐였냐면은 0.9568 요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차를 계산하면은 상대 오차는 5.64. 아직은 스카버러의 오차보다는 더 크죠. 그래서 이 허용 오차를 만족시킬 때까지 역시나 반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자, 반복을 하게 되면은 사실 뉴턴법은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차가 굉장히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4번 만에 수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만에 허용 오차가 0.001까지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해는 아까랑 굉장히 값이 비슷하죠. 1.017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뉴턴법을 쓰는 거는 똑같은데, 자, 뉴턴법을 쓸 때 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f 프라임, 이 미분된 값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y는 fx이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 f 프라임 x예요. 그래서 f와 fx와 f 프라임 x를 동시에 넣어줘야지 뉴턴법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법은 장점은 수렴 속도가 좋아요. 자,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미분 계수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미분 계수가 정의되지 않으면 뉴턴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f 프라임 자체가 정의가 안 되면은 이 f 프라임 대신에 뭐 어떤 값을 써야 돼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턴법을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미분 계수가 없으면은. 자, 그래서 4번 반에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구간법에 비해서 굉장히 수렴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턴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점을 좀 얘기를 하면은 도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도함수를 알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뉴턴법 함수를 알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함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뉴턴법은 실용적이지는 못해요, 많이. 그래서 뉴턴법이 아닌 어떤 게 개발이 됐냐면 바로 지금 소개시켜드린 시컨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걸 할선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할선법. 분할 할 때 할입니다. 할선법. 그리고 영어로는 시컨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는 그냥 시컨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컨트법은 뭐냐면은 도함수를 모르는 경우에 뭐를 이용하냐면은 평균 기울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컨트법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흔히 쓰이는 방법이에요, 흔히. 그래서 시컨트법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x1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기울기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자, 기울기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 x1과 x2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개. 자, 그럼 x2를 알고 있으면 x1과 x2를 그었을 때 또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 기울기가 뭐냐면은 x2-x1의 f2-f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울기의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y절편에는 x3가 있죠. 그러면 x3의 함수값은 0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이 직선에서는. 함수값이 아니고 이 직선에서는 0이죠. 그럼 다시 뭐예요? 이 절편과 이 절편의 기울기를 비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x2-x3라고 하는 것은 f2. 그럼 또 뭐예요? 여기서는 x1-x2분의 여기서는 f1-f2. 그래서 요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같은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x2에서 x3의 기울기고 이거는 x2에서 x1의 기울기 두 개 같아야 되죠. 직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도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x3를 구하는 거예요. 자, x3를 구하는 거고 이 x3는 어떻게 돼요? x3라고 하는 것은 x2에다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값이 기울기로 도함수로 나왔었는데 요게 평균 기울기의 역수죠. 지금 현재 보면은 x1과 x2의 평균 기울기의 역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x3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2는 새로운 x1이 되는 거고요. 구한 x3는 다시 또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x2가 돼서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열로 나타내면은 x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x의 k에 마이너스에 아까 프라임이 있었는데 그 프라임이 제외한 평균 길이의 역수인 x의 k 마이너스 x의 k 마이너스 1 오브 fk 마이너스 fk 마이너스 1의 fk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게 바로 시컨트법이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이럴 때는 아까의 뉴턴법이랑 다르게 F1과 F2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값은 뭐예요? 새롭게 구한 X2는 원래 있었던 X2는 X1으로 가고, 새롭게 구한 X3는 X2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자, 방정식의 가장 작은 양을 시컨트법으로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시컨트법에서의 처음에 x1, x2는 아까 우리 처음에 x1, x2 문제 1에서 보면은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지나갔었죠. 여기에 x2. 자, 이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 해를 구하는 건데 아까 시컨트법은 그림으로 따지면은 x2를 어디다가 그어줘야 되냐면은 이쯤에 x2를 임의로 생성하는 것처럼 물론 이렇게 보였지만은 사실 아까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굳이 저거를 생성하지 않고 아까 구간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아까 구간을 여기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x1과 x2의 어떤 구간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1과 x2를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x2를 여기로 했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 점에서 시컨트법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구간이 이미 확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거의 뭐 이제 할선법 아까처럼 이분법처럼 거의 되는데 이분법보다는 조금 더 수렴 속도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컨트법 플러스 이제 구간법까지 같이 해주면은 굉장히 수렴성도 좋고 아까처럼의 기울기도 쓰기 때문에 해의 수렴 속도도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시컨트법을 정말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그래서 우리 증가탐색법으로 아까 구간을 설정했는데 그 구간을 그대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x1과 fx2를 그대로 써주고 그래서 f가 아닌 x3를 먼저 구해주고요. 그리고 x3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새로운 x2가 되고 x2 원래 있었던 x2는 새로운 x1 다시 x1과 x2를 이용해줘서 값을 구해주면은 새로운 x3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렴 속도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복을 하게 되면은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확 증가됐다가 나중에 수렴 속도가 갑자기 또 다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7번 만에 그러니까 이분법보다는 조금 더 수렴 속도가 좋죠. 그렇죠? 근데 다시는 뉴턴법보다는 왜냐하면은 미분계수의 오차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뉴턴법보다는 수렴 속도는 조금 느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렴 속도가 또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7번 만에 해결이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오차가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분법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수렴 속도가 느리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분법도 뭐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좀 수렴 속도가 느리다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어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방법 중에 시컨트법 그 시컨트법은 도함수도 필요가 없고 수렴 속도가 그나마 좀 빠른데 뉴턴법보다는 사실상 느려요. 근데 이분법에 비해서는 빠르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뉴턴법은 수렴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도함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함수가 0인 구간이 또 존재를 해요. 이런 구간엔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뉴턴법이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은 또 의외의 함수에 대해서는 또 해를 못 찾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수치 해석을 배우셨으면 아마 시컨트법을 좀 추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증가탐색법이나 시컨트법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증가탐색법으로 X로어와 X오퍼를 먼저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X로어가 구간이 이제 두 개가 설정이 되면은 그 구간의 개수에 따라서 시컨트법을 활용해 주고 이 시컨트법을 XN에 저장해서 계산해 주면은 해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에 대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최종적인 알고리즘을 증가탄색법 플러스 시컨트법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해를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F0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 뭐였죠? 매틀랩의 내장 함수죠. 우리가 수치에서 2장에서 이제 F0에 대한 제가 함수를 소개시킨 드린 바가 있는데, 자, F0의 단점은 뭐냐면요. 한 개만 도출합니다. 그 값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는 증가탐색법 플러스 시컨트법은 해의 근방을 다 설정해주고 나면은 그 해의, 그 근방에 대한 해의 모든 해를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인 반면에 F0의 내장 함수는 해의 근방을 계속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x값의 범위랑 간격을 제가 이제 여기서 작성드린 이 코드를 쓰면은 어떤 함수든 그는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좀 활용하셔서 이 함수를 좀 잘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